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 그곳에 허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생은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이 허생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건에서 풍기는 기운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허생은 이상한 일을 겪곤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돌멩이를 보면 그 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고, 누군가 쓰다 버린 낡은 붓을 보면 묘한 향기가 코를 찔렀지요. 처음엔 허생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이 이상한가 싶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살 무렵이었을까요? 허생은 동네 부잣집 마당에 놓인 도자기 항아리에서 황금빛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해서 그 집 주인에게 저 항아리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주인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이놈아, 그건 그냥 장 담그는 항아리일 뿐이야라고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집에 한양에서 온 골동품 장수가 들렀습니다. 장수는 마당의 항아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것은 고려 청자가 아니십니까? 어디서 구하셨소? 알고 보니 그 항아리는 고려시대 명장이 만든 진품이었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허생은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허생을 이용하려 들 것이 뻔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허생은 장성하여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인근 마을 훈장의 딸로 비록 집안이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현숙한 여인이었지요. 허생은 아내에게도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허생 부부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선비였으니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지요. 하루 세 끼를 먹기도 어려웠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허생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허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부인, 조금만 참으시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오.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복이 올 것이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어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지요. 허생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을 떼야 하는데 나무가 떨어졌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아내는 병까지 얻어 자리에 누워 기침을 쿨록쿨록 해댔습니다. 허생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내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까지 고집을 부려야 하는가? 밤새 뒤척이던 허생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번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허생은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 몇 푼을 챙겨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허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운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장터는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구성진 목소리, 엿장수의 엿사세요 하는 구성진 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시끌벅적했지요. 허생은 한 곳 한 곳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오늘은 유난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허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가끔씩이라도 희미한 빛이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도통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자신이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찾고 있어서 오히려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허생은 장터 구석진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한 차림의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노파의 앞에는 낡고 허름한 물건들이 몇 개 놓여 있었지요. 깨진 사발, 녹슨 숟가락, 해진 보자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허생이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빛이 허생의 눈을 찔렀어요. 허생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노파가 팔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낡은 화로 하나가 환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빛을 내뿜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빛이라기보다는 기운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이 화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허생은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물건의 기운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강렬한 기운은 처음이었지요. 허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노파, 저 화로는 얼마요? 노파는 허생을 올려다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5냥이면 되겠소. 5냥. 허생이 가진 돈은 딱 3냥이었습니다. 허생은 난처해졌어요. 하지만 이 화로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강렬한 기운이라면 분명 범상치 않은 물건일 터였거든요. 노파, 제가 가진 돈이 3냥밖에 없소이다. 3냥에 넘겨주시면 안 되겠소? 허생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어차피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이니 3냥이라도 받는 게 어디겠소. 허생은 기뻐하며 마지막 남은 3냥을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로를 들어 올렸지요. 화로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았는데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허생의 눈에는 그 화로가 황금보다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허생이 화로를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저 가난뱅이가 또 미쳤구만. 저런 쓸데없는 것을 사다니. 동네 부자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살이 둥둥하게 찐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허생, 자네 참 가련하네. 집에서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다는데 약 한 첩 사줄 생각은 안 하고 저런 쓰레기를 사다니 말이야. 김진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개의치 않았어요. 묵묵히 화로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로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기운의 기대가 부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돈마저 다 써버린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약 한 첩 사올 돈도 없는데.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병환 중이었지만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걱정이 되어 나온 것이지요.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아내가 물었습니다. 허생은 화로를 내보이며 머쓱하게 말했어요. 장터에 갔다가 이것을 사왔소. 아내는 낡은 화로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여보, 이것을 사느라 돈을 다 쓰신 것이오? 그게. 허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좋소. 당신이 사신 것이니 이유가 있겠지요. 들어가서 쉬시오. 그날 밤 허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서운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내가 너무 무모한 것을 한 것이 아닐까? 저 화로가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생은 마당에 화로를 가져다 놓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때를 닦아내고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지요. 화로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했습니다. 오동나무 특유의 나뭇결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오동나무 화로라. 예부터 선비들이 귀하게 여기던 물건이지. 허생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동나무는 습기에 강하고 벌레가 먹지 않아 예로부터 귀한 나무로 여겨졌지요. 특히 악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쓰였는데 화로를 오동나무로 만든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허생은 물을 길어다가 화로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조심조심 문질렀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게대가 낀 표면이 벗겨지면서 아름다운 나뭇결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허생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때를 벗겨내자 화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오동나무 특유의 고운 결이 물결치듯 흐르고 은은한 광택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아내도 신기한 모양인지 마루 끝에 앉아 남편이 화로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 같소이다. 때를 벗기니 제법 볼만하네요. 아내의 말에 허생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참을 닦다 보니 화로의 바닥 부분이 보였습니다. 허생은 화로를 뒤집어 바닥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생은 눈을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어보려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허생은 화로를 들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지요. 단종, 을해년. 허생은 중얼거리며 글씨를 해독했습니다. 그 순간 허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단종 을해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은 세조 임금께서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격동의 시기였지요. 허생은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화로가 그 시대에 만들어진 물건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화로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일 수도 있었어요. 허생은 더욱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복례산 아래. 송죽헌 김씨. 글씨는 여기까지만 선명하고 그 뒤는 마모되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송죽헌 김씨라면 단종 시절 충신으로 유명했던 김씨 가문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허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사책에서 읽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요. 그 중에서도 송죽헌 김씨 가문은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모로 몰려 멸문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화로는 그 김씨 가문의 물건이란 말인가? 허생은 더욱 자세히 화로를 살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쪽 모서리가 다른 곳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허생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닥의 일부가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뒤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로의 바닥에는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지요. 허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거기에는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종이에 그려진 것은 지도였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여러 표시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어디를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이상한 기호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거든요. 허생은 지도를 들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도 따라왔지요.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보아하니 보물지도 같기도 하고. 허생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지도의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허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충신의 뜻을 잇는 자에게 이 보물을 전하노라. 단종 대왕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숨겨둔 것이니 욕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지어다. 글씨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허생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여보, 이것은 정말 보물지도가 맞는 것 같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도를 따라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허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도에 적힌 경고의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욕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라니 분명 함부로 다가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정말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노리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터였지요. 그날 밤 허생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물지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허생은 평소처럼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도 생각뿐이었어요. 그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자꾸만 지도에 그려진 산과 강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훈장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똑똑한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허생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시 글을 읽어보거라.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웬 영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영감은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댁이 허생이시오? 영감이 물었습니다. 허생은 경계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지요. 그렇더만 뉘시기에 소인을 찾으시오?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코지하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댁이 장터에서 산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소이다. 허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로를 산 것을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영감은 허생의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오래전부터 그 화로를 찾고 있었소. 장터의 노파에게서 댁이 화로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오? 허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영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화로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터인데 혹시 발견하셨소? 허생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망설이는 허생을 보며 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그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경고하러 왔소. 경고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허생이 물었습니다. 영감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지요. 그 화로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보물지도가 아니오. 그것은 200년 전 송죽헌 김씨 가문의 비밀이 담긴 것이라오. 영감의 말에 허생은 자신이 짐작한 것이 맞았음을 알았습니다. 영감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단종 대왕께서 폐위되실 때 김씨 가문은 충절을 지키고자 했소. 하지만 세조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멸문을 당하기 전 가문의 어른이 보물을 숨기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오. 그렇다면 영감께서는 그 가문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오? 허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나는 김씨 가문의 후손이요. 비록 멸문을 당했지만 몇몇 반계 후손들은 살아남았지요. 나도 그중 하나요. 허생은 영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문의 비밀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소인에게 경고를 하러 오신 것이오? 그것은 말이오. 영감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 보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요.
특히 이 마을에 김진사라는 자가 요즘 골동품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들었소. 장터에서 대기 화로를 사는 것을 본 모양인데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요. 허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진사가 자신을 비웃을 때의 눈빛이 이상했었지요. 단순히 비웃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소인은 어찌해야 하겠소? 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그 지도를 안전한 곳에 숨기시오. 그리고 절대로 혼자 보물을 찾으러 가지 마시오. 김진사 같은 자들이 미행할 수도 있소이다. 영감은 말을 마치고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영감이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허생이 받아보니 꽤 묵직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오? 영감이 대답했지요. 은자 몇 냥이요. 대기 화로를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쓰셨다고 들었소. 부인께서 병환 중이시라니 약이라도 지어드리시오. 허생은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맙소이다가 영감.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영감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 지도를 욕심 많은 자들의 손에 넘기지 말아주시오. 물론이요. 소인도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소이다. 허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럼 나는 이만 물러가겠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복례산 아래 작은 암자를 찾아오시오. 거기 계신 노스님께 내 이름을 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영감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허생은 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지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말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영감은 누구셨소? 허생은 아내에게 영감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한 것 아니오? 걱정 마시오. 조심하면 될 것이오. 허생이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준 은자를 꺼내 보였지요. 우선 이것으로 부인 약부터 지으시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양식도 사두고 말이오. 아내는 은자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운 분이로군요.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소이다. 허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만난 은인,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허생은 지도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놓칠 것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지요. 지도에는 여러 표시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모양의 그림 하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삼봉, 백운, 석실. 허생은 중얼거리며 글씨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여보, 이 삼봉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소? 허생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혹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을 말하는 것 아니오? 그럴 수도 있겠소. 허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근처에서 세 개의 봉우리가 뚜렷한 산이라면 잠깐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복례산이요. 허생이 무릎을 탁 쳤어요. 복례산은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이틀 걸음 거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어서 사람들이 삼봉이라고 부르곤 했지요. 영감이 말한 복례산 아래라는 것도 이것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다면 보물이 복례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오?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 것 같소. 하지만 영감께서 혼자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겠소. 그날 밤부터 허생의 집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것 같았고, 낮에는 낯선 사람들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지요. 허생은 영감의 경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허생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김진사와 마주쳤습니다. 김진사는 일부러 허생 앞을 막아서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허생, 그 화로는 잘 쓰고 있나? 쓸모가 있더냐? 예, 나름 쓸만합니다. 허생은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를 떠보는 듯한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허허, 그래. 내 생각엔 그냥 낡은 화로일 뿐인데 말이야. 그런데 요즘 허생 댁에 낯선 영감이 다녀갔다던데 혹시 그 화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김진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허생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 그분 말이요? 그냥 옛날에 아버님과 친분이 있던 분이셨소.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들러주셨지요. 허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김진사는 아쉬운 듯 말하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허생, 솔직히 말해보게. 그 화로에 뭔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은가? 있다면 나한테 팔게. 좋은 값을 쳐주겠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이다. 그냥 평범한 화로일 뿐이요. 허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허생을 노려보더니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렸지요.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허생은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겠구나. 조심해야겠어. 허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김진사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여보,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을 보내는 것 아니겠소? 지도를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할 것 같소. 허생은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를 집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어디에 숨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허생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인, 내일 새벽에 복례산 암자를 다녀와야겠소. 영감께서 말씀하신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이요.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허생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도를 품속 깊이 넣고 조심스럽게 복례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길은 험했지만 허생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드디어 복례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산 중턱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듯한 암자였지요. 허생은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누구 안에 계시오? 잠시 후 노스님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네. 노스님의 말에 허생은 놀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스님 소승을 아십니까? 허생이 물었지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감께서 소식을 전해주셨네. 허생이라는 선비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이야. 허생은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암자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노스님은 차를 내오며 말했지요. 자, 앉으시게.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이야기해 보게나. 허생은 그동안의 일을 노스님께 들려드렸습니다. 화로를 산 것, 지도를 발견한 것, 김진사의 위협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노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 인연이 깊은 일이로구나. 허생, 자네는 그 화로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자네 손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네. 노스님의 말씀에 허생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노스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송죽헌 김씨 가문의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네. 언젠가 욕심 없는 선비가 이 화로를 찾아낼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보물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허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화로를 산 것도 지도를 발견한 것도 모두 정해진 운명이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스님 소승은 그저 평범한 선비일 뿐입니다. 어찌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허허,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노스님이 웃으셨습니다. 자네는 평범하지 않네. 자네에게는 보물의 기운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사람이라네. 허생은 자신의 능력을 노스님께서 아시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노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김영감께서 말씀해 주셨네. 자네가 화로에서 풍기는 기운을 보았다고 말이야.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노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었습니다. 허생, 그 지도를 여기 두고 가게. 내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네. 그리고 때가 되면 자네에게 다시 돌려주겠네. 허생은 안심이 되었어요. 노스님께 맡기면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허생은 품속에서 지도를 꺼내 노스님께 드렸습니다. 노스님은 지도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쳐보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던 노스님이 입을 여셨지요.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이 바로 이 암자 뒤편 깊은 골짜기로구나. 예. 여기 근처란 말씀이십니까? 허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네. 이 복례산 삼봉 아래 백운 계곡에 있는 석실을 가리키는 것 같군. 하지만 그곳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네.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허생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보물이 바로 이 근처에 있다니. 하지만 노스님은 조심스럽게 경고하셨어요. 허생, 서두르지 말게. 보물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네. 마음가짐이라 함은? 허생이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보물은 욕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네. 지도에도 경고가 적혀 있지 않았나? 욕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라고 말이야. 허생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승은 어떤 마음으로 보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노스님이 대답하셨어요. 충신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찾아야 하네. 그리고 그 보물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하네. 허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었어요. 보물이 아무리 귀해도 욕심으로 찾는다면 의미가 없었지요. 스님, 그렇다면 소승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김진사 같은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네의 본분을 지키게.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자네를 부를 것이네. 노스님의 말씀은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허생은 절을 올리고 암자를 나왔습니다. 지도를 노스님께 맡기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허생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보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올바른 마음가짐 말이야. 해질 무렵 허생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마중을 나왔어요. 여보, 무사히 다녀오셨소? 걱정했소이다. 허생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암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지요. 그날 밤 허생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검은 그림자 2개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로 속에서 지도를 찾을 수 없었지요. 당연했습니다. 지도는 이미 암자에 있었으니까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도둑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도둑이 대답했어요.
김진사 나리께서 화로 속에 뭔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두 도둑은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생은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도둑이 들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오히려 안심했어요. 지도를 미리 암자에 맡긴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정말 위험할 뻔했어.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가 직접 허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지요. 허생,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괜찮은가? 김진사의 말투에서 거짓이 묻어났습니다. 덕분에 별일 없었소이다. 허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슬쩍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그런데 그 화로는 어디 있나? 도둑이 가져가지는 않았겠지? 허생은 화로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여기 있소이다. 도둑놈들도 쓸모없는 물건이라 가져가지 않았나 보오. 김진사는 화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허생, 내가 이 화로를 사겠네. 얼마면 되겠나? 허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이 없소이다. 비록 낡았지만 소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요.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집이 세구만. 좋아,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김진사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허생은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의 괴롭힘을 견뎌야 할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생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김진사가 퍼뜨린 것이 분명했지요. 사람들은 허생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마저 허생을 보면 보물 가진 훈장님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허생은 괴로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소문 때문에 마을에서 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아내도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저 집에 정말 보물이 있대. 아니야, 그냥 헛소문일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허생은 마을 어귀에서 김영감을 다시 만났습니다. 영감은 허생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허생, 요즘 힘들지? 허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영감. 소문 때문에 마을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허생,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복례산 암자로 가보게. 노스님께서 자네를 부르신다네. 허생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하지만 소승은 아직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네.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올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했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김영감의 말에 허생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허생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부인, 내일 복례산에 다녀와야겠소. 어쩌면 며칠 걸릴 수도 있으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김영감을 찾아가시오. 아내는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오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히 돌아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오. 다음 날 새벽 허생은 다시 한번 복례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보물을 찾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지요. 복례산 암자에 도착하니 노스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셨구려, 허생. 기다리고 있었네. 노스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허생은 절을 올리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지요. 노스님은 차를 내오며 말씀하셨습니다. 허생, 자네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네. 도둑도 들었고 소문도 돌았지. 하지만 자네는 흔들리지 않았네. 그것이 자네가 진정한 선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네. 허생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스님.
소승은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어요. 바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네. 이제 자네는 보물을 찾을 준비가 되었네. 노스님은 방 안쪽에서 지도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 지도를 다시 자네에게 돌려주겠네. 그리고 내가 안내를 하겠네. 혼자서는 그 석실을 찾기 어려울 테니 말이야. 허생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해가 떠오르자 두 사람은 암자를 나섰습니다. 노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허생은 노스님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주변 풍경은 아름다웠지요.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계곡, 맑은 물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바로 삼봉. 노스님이 앞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허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마치 삼형제처럼 말이지요. 장관이로군요. 허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옛날 송죽헌 김씨 가문의 어른께서도 이 풍경을 보고 감탄하셨다네. 그래서 이곳에 보물을 숨기기로 결심하셨다지. 노스님의 말씀에 허생은 숙연해졌습니다. 200년 전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삼봉을 지나 백운 계곡으로 접어들었지요. 계곡은 이름처럼 하얀 구름이 감돌고 있었어요.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심하게. 이제부터는 길이 더 험하네. 노스님이 경고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에는 이끼가 덮여 있었고 그 뒤로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저기가 바로 석실일세.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생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동굴 입구는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노스님은 동굴 입구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허생, 여기서부터는 자네 혼자 들어가야 하네. 이것은 자네와 선조들 사이의 일이니까. 허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습니다. 허생은 노스님께서 주신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몇 걸음 가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석실이었지요. 석실 벽면에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충신 불사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사는 나라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허생은 그 글귀를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죽헌 김씨 가문이 지키고자 했던 정신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석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석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허생은 조심스럽게 석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비단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요. 하나하나 꺼내보니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책이었어요. 오래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보물이란 말인가? 허생은 놀랐습니다. 금은 보화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책이 보물이라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책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허생은 등불을 가까이 대고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단종 대왕의 일기였습니다. 폐위되기 전 단종께서 직접 쓰신 글이었지요. 허생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어요. 슬프도다. 충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과인은 외로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도다. 단종의 슬픈 심정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허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200년 전의 아픔이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두 번째 책은 충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여러 충신들의 행적과 유언이 적혀 있었지요.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단순히 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송죽헌 김씨 가문의 족보와 가훈이었습니다. 가문의 역사와 선조들의 가르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자손들아, 부귀를 탐하지 말고 의리를 지켜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정신이니라. 허생은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석함 바닥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허생이 보따리를 열어보니 옥새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옥새가 아니라 복제품인 듯 했습니다. 허생은 옥새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옥새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종 대왕의 옥새를 본떠 만든 것이니 후세에 전하여 대왕의 억울함을 알리도록 하라. 허생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기록한 문서들, 충신들의 정신을 담은 유산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거든요. 허생은 책들을 다시 비단에 정성스럽게 싸서 석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석실을 나와 노스님께로 갔지요. 노스님은 허생의 표정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찾았는가?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진정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허생은 노스님께 석실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단종의 일기, 충신들의 기록, 가문의 족보와 가훈, 그리고 옥새까지. 노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네는 알았을 것이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예, 스님. 깨달았습니다. 보물은 금은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의리와 충절,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었던 것이지요. 허생의 말에 노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네. 자네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보물을 찾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네. 이제 자네가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노스님의 질문에 허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이 보물을 지키고 후세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단종 대왕의 억울함과 충신들의 정신을 알려야 하겠지요. 허생의 대답에 노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옳은 말이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아직 세상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네. 노스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이미 200년 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조정에서는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자칫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허생이 물었습니다. 우선은 이 사실을 김영감께 알리게. 그분과 의논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노스님의 말씀에 허생은 동의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지요. 허생은 노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보물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허생은 김영감의 집을 먼저 들렀습니다. 김영감은 허생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셨구려, 허생.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허생은 영감께 석실에서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영감은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그렇군요. 선조께서 남기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군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정신이었던 것이지요. 김영감은 감동하셨습니다. 허생 고맙습니다. 자네 덕분에 선조의 뜻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소. 영감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허생,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요. 자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하오? 하지만 허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소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보물을 잘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허허, 그 마음이 더욱 고맙구려. 김영감은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지요. 허생,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오. 자네가 우리 가문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에 알리시오.
허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영감님. 소인이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김영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허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날 밤 허생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지요.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비시오. 저도 함께 그 보물을 지키겠소.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이상한 소식이 돌았습니다. 김진사의 집에 큰 화재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버렸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이 사건 이후로 크게 달라졌어요. 불에 탄 재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불길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 허생의 도움 덕분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화재가 났을 때 허생이 가장 먼저 달려가 김진사 가족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허생, 내가 자네를 그토록 괴롭혔는데 자네는 나를 구해주었구나.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허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같은 마을 사람을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김진사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요. 사람들은 김진사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역시 허생 훈장님의 덕이야. 그렇지, 허생 훈장님은 진정한 선비시지. 마을 사람들은 허생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생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허생의 집 마당에도 꽃이 피었어요. 아내의 병도 완전히 나았고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허생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허생은 복례산 암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스님께 근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였어요. 노스님은 허생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잘 지내셨구려, 허생.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것을 보니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모양이군요. 예, 스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생은 그간의 일들을 노스님께 말씀드렸어요. 김진사가 변화한 이야기, 마을이 평화로워진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석실의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렸지요. 노스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네, 허생. 자네는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네. 김진사를 구한 것도 훌륭한 일이었네. 그것이 바로 선비의 도리일세. 과찬이십니다, 스님. 허생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물으셨어요. 그런데 허생,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 기록들을 언제 세상에 알릴 것인가? 허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 지금 세상에 알리면 오히려 화만 부를 것 같습니다. 후세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판단이네. 하지만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허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충신의 정신과 의리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옛 이야기를 통해 그 뜻을 전할 수 있지요. 노스님은 허생의 말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렇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 말일세.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질 무렵 허생은 암자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허생은 생각했지요.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보물의 기운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스승들을 만났기 때문이야.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돌아오셨소?
저녁 드시고 쉬시오. 아내의 따뜻한 말에 허생은 미소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허생은 여전히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허생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지요. 허생은 언제나 공정하고 지혜로운 답을 주었습니다. 허생의 제자 중에는 특별히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동이라고 했어요. 석동은 글도 잘 읽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허생은 석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지요. 이 아이라면 언젠가 큰 선비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어느 날 석동이 허생에게 물었습니다. 훈장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석동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라. 금은 보화는 빼앗길 수 있지만 올바른 마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석동은 허생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훈장님, 올바른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허생은 석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의리를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선비의 도리이니라. 석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생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허생은 석동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아이에게 진실을 전해야겠구나. 석실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더 자라고 성숙해진 후의 일이겠지. 그해 가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허생의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나뭇잎까지 뜯어먹었어요. 허생 부부도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조금씩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자신의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것이었어요. 모두들 가져가시오. 혼자만 배불리 먹을 수는 없지 않소? 옛날에 욕심 많던 김진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허생 훈장님의 가르침 덕이야. 그렇지, 김진사님도 이제 진정한 양반이 되셨어. 사람들은 김진사를 칭찬했고 김진사는 부끄러운 듯 웃었지요. 흉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씨를 뿌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허생의 집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여보,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소.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생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 석실의 비밀을 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랐지요. 가을이 되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허생은 아이의 이름을 의겸이라고 지었어요. 의리를 지키되 겸손하라는 뜻이었지요. 김영감도 축하하러 왔고 노스님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허생,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네. 노스님께서 아기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허생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리라.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의겸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영특하고 착한 아이였지요. 허생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동시에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의겸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어느 날 의겸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락방에 있는 낡은 화로는 무엇인가요? 허생은 화로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일까요? 의겸아, 그 화로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허생은 아들을 안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로를 산 이야기, 지도를 발견한 이야기, 석실의 보물을 찾은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어요.
의겸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그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허생은 대답했지요. 복례산 암자에 있단다. 노스님께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지. 그런데 왜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의겸이가 물었습니다. 허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지금 세상에 알리면 오히려 화만 부를 것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져야 하지. 내가 커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단다. 의겸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허생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라면 분명 훌륭한 선비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해 겨울, 김영감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허생은 영감의 임종을 지켰어요. 영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허생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요. 허생, 자네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네. 부디 선조들의 뜻을 잘 지켜주게. 걱정 마십시오, 영감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허생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김영감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허생은 영감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석동이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허생의 제자가 과거에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하연을 열었지요. 역시 허생 훈장님의 제자답습니다. 석동은 고향에 돌아와 허생을 찾았습니다. 훈장님, 이 모든 것이 훈장님의 은혜입니다. 석동은 깊이 절했어요. 허생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석동아, 이제 자네는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느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올바르게 행동하거라. 세월이 흘러 허생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의겸이는 장성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석동은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어요. 어느 봄날 허생은 복례산 암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노스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산길을 오르는 허생의 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젊었어요. 암자에 도착하니 노스님께서 여전히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오셨구려, 허생. 오랜만이군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생, 자네는 훌륭하게 사명을 다했네. 욕심 없이 보물을 지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했네. 노스님의 말씀에 허생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스님. 소승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네. 당연해 보이는 일을 평생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지.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허생, 이제 때가 온 것 같네. 석동이 조정에서 힘이 있고 세상도 많이 변했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네. 허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때가 온 것일까요? 스님, 소승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겸이와 석동이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판단이네. 산을 내려오는 길 허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산의 삼봉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거의 끝났구나. 이제는 젊은이들이 이어받을 차례야. 허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의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으시다고요?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석실의 위치, 보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까지 모두 말해주었어요. 의겸이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석동과 함께 석실의 보물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단종 대왕의 일기를 필사하여 몇몇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요. 이런 기록이 있었다니. 충신들의 정신이 이렇게 전해졌구나. 역사학자들은 이 발견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허생은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욕심 없이 다만 후세를 위해 진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만족했어요. 오래전 장터에서 화로를 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일의 시작이 될 줄은. 어느 겨울날 허생은 화로 앞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오동나무 화로였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화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주었지요. 허생은 화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대 덕분에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려.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오? 허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부인,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소. 가난했지만 의미 있게 살았고 좋은 아들도 두었으니 말이오. 그렇소이다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아내도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요. 봄이 오자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정에서 단종 대왕을 추승하는 일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석동이 상소를 올려 단종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지요. 많은 신하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허생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선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200년을 기다린 정의가 서서히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허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허생을 애도했어요. 훌륭한 선비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셨지요. 사람들은 허생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겸이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석동과 함께 단종 대왕의 복권을 위해 노력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몇 년 후 단종은 다시 왕으로 추승되었습니다. 충신들의 명예도 회복되었어요. 오동 화로는 의겸이의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전해지며 허생의 이야기와 함께 보존되었지요. 화로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이로구나.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담은 보물 말이야. 여러분, 허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허생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보물의 기운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지요. 대신 선조들의 뜻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올바른 정신과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허생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의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보물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